혹시 여기가 김도연 씨 건물 맞죠? 누구시죠?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하셨는지요? 아, 저희는 유림건축사무소인데요. 김도연 씨가 이 건물 리모델링 맡기셨거든요. 무슨 리모델링이요? 여기 아직 공사 허가도 안 났는데요. 아, 그게요. 김도연 씨가 소유자라면서 설계 계약도 다 마친 상태인데. 아, 혹시 착오가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70대가 된 지금도 아직 은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루도 허투루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막상 멈춰 서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적막하더라고요. 병원 5층 간병인 라운지에서 저는 조용히 유니폼을 벗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간병 보조로 일했거든요. 사람들 말로는 환자들 대소변 치우는 일 어떻게 하냐 하지만 그게 제겐 생계였고 제 유일한 삶이었어요. 이모, 정말 마지막 출근 맞아요? 나 아직도 안 믿겨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일한 게 나도 신기하거든. 민지는 저보다 30살이나 어렸지만 늘 저한테만은 반말 안 쓰고 이모라며 깍듯하게 대해줬어요. 간병인 일을 시작한 초창기, 제가 첫 교육을 맡았던 아이기도 했죠. 아드님은 뭐래요? 이제 푹 쉬시라고 하시죠? 그 말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휴, 걔는 말이야. 요양원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지 친구 어머님 벌써 들어가셨대나 뭐래나. 엥? 이모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근데 요양원은 좀. 내가 늙긴 늙었나 봐. 애 입장에선 이제 그만 정리해도 되겠다 싶은가 보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참 씁쓸했어요. 제 아들 도연이는 38살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고 지금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결혼도 했고 애도 둘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같이 산 세월보다 멀어진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박스 2개. 그 위에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보였어요. 엄마, 바빠서 이번 주는 못 봬요. 식사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며느리 연희 글씨체였죠. 참, 옛날엔 저런 메모 하나에도 고맙다 느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부엌에 들어가 반찬통을 열어봤어요. 표고버섯 볶음, 어묵, 오이무침 등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정갈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참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요. 반찬도 정성은 있는데 온기가 없어요. 누가 차려주는 밥상인데 왜 이렇게 맛이 안 나는지. 그래도 허기진 배를 달래며 한 숟갈 떠넣었죠. 그때 마침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엄마 밥 드셨어요? 저 지금 야근 끝나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응, 네가 해준 반찬 먹고 있었어. 맛있더라. 연희가 한 거예요. 다행이네요. 엄마, 근데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응, 뭐 있니? 연희가 엄마랑 잠깐 같이 가보자고 해서요. 괜찮은 데가 있다더라고요. 어딜? 요양원이요. 엄마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 좀 편히 지내셔야죠.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요양원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갑자기 아니고 요즘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위에도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나 아직 걸어 다니고 밥도 잘 먹는다. 근데 엄마도 나중엔 더 힘들어지실 거 아니에요. 준비는 해둬야죠. 그 말을 듣는데 꼭 엄마, 이젠 좀 알아서 정리하시죠 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실 이 집도 제가 산 거예요. 간병인 월급 하루 일당 7만 원짜리 받아가며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예요. 근데 도연인 그걸 몰라요. 자긴 집이 대출로 생긴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죠. 어머님, 요즘은 부모님들 요양원 가시는 게 효도래요. 요즘 세대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말 들으면서 참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싶었죠. 옛날이었으면 저런 소리 했다고 집안에서 내쫓기거나 고개도 못 들게 시어머니께 호되게 혼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겠거니 제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겠거니 생각했어요. 퇴직식 날 아침 간병인실에선 꽃다발 하나 준비해줬고 병동 간호사장님은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명순 선생님,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못 버티셨을 거예요. 고맙다며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참 이상하게 이런 걸 왜 이제야 받게 됐을까 생각했어요. 30년이란 시간이 케이크 한 조각으로 마무리되는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무도 없는 집이 조용히 저를 맞이했어요. 반가운 인사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히려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리 알아봤어요. 너무 괜찮은 곳이에요. 한 번만 가보자고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도연드림.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속옷, 몇 벌의 옷,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 그 수첩엔 제가 돌봤던 환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중 한 이름에 유독 손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선옥 강남 한빛병원 2014년 입원, 2016년 퇴원. 그 사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인연이었어요. 그땐 몰랐지만요. 사람이 아무리 늙어도 버려질 준비는 되지 않거든요. 그게 그날 밤 제 마지막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아들 집에 발을 끊었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지 않았냐고요. 글쎄요, 보고 싶은 감정도 무뎌지더라고요. 그 애들도 저랑 눈 마주치는 걸 부담스러워했거든요. 할머니, 집 냄새나? 할머니, 왜 매일 같은 옷 입어요? 이런 말을 아이들 입에서 들었을 땐 진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 말이 어디서 배운 건지 굳이 말 안 해도 다 느껴지잖아요. 며느리 연희는 그 뒤로도 종종 톡을 보냈어요. 내용은 늘 똑같았죠. 어머님, 이번에 요양원 프로그램이 바뀌었대요. 외부 산책도 있고요. 거기엔 또래 어르신들도 많대요.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전 한 번도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톡도 뚝 끊기더라고요. 며칠 후였어요. 도연이가 집에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기척도 없이 초인종도 안 누르고 열쇠로 문 따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왔으면 앉아. 뭐 이런 날은 연락도 없이 와. 요새는 엄마랑 제대로 대화도 못했잖아요. 다들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걱정받는 노인이 된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말 좀 들어줘요. 그렇게 앉더니 갑자기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아파트 감정가예요. 요새 매매가가 꽤 떨어졌더라고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집 정리하시면 우리 쪽으로도 좀 숨통이 트이거든요.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빠듯해요. 그 집 내가 산 집이야. 알죠? 근데 그건 엄마가 살아계실 때만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제거되는 건데.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소리냐? 내가 아직 죽지도 않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꼭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겠어. 그렇게 들리면 미안해요. 근데 엄마도 이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혼자서 이런 큰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바라봤어요. 그러다 아예 터놓고 묻고 싶더라고요. 너 혹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단 생각 해본 적 있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세요? 그런 말이 그냥 나왔겠니? 요양원 얘기부터 이 집 팔자는 얘기까지. 이게 지금 부모한테 할 말이야? 엄마가 그렇게 안 듣고 버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 말 안 하면 엄마는 죽을 때까지 집에 틀어박혀 계시잖아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얘는 지금 부모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피곤해지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소용없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전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간병일 하면서 적어뒀던 환자 리스트, 연락처, 상태 기록들 그중 유난히 빛바랜 이름 하나가 보였어요. 이선옥 강남 한빛병원 2014년 6월, 2016년 2월. 그분은 참 조용하셨던 분이에요. 말수도 없었고 식사도 천천히 드셨고 가끔 제가 붙잡고 수다 떨어도 가만히 웃기만 하셨죠. 하루는 식사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명순 씨는 사람이 따뜻하구려. 그게 다였어요.
그 뒤로도 꾸준히 병간호를 했고 그분 아드님이 가끔 과일이며 간식 들고 병문 안 오시곤 했죠. 조용하고 진중한 분이었는데 퇴원하는 날 편지 한 통을 제게 건네셨어요. 혹시라도 저희 집 쪽에서 연락이 가면 놀라지 말고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니까요. 그땐 그냥 마음의 인사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는데 문장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될 일이겠지만 그 이후엔 제 뜻이 닿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였어요. 혹시 그때 그 편지 그냥 말뿐인 게 아니었던 건 아닐까? 며칠 뒤 전 조심스럽게 한빛병원으로 향했어요. 간병 끝나고도 병원 근처는 근 2년을 넘게 안 갔거든요. 괜히 다시 환자복 냄새 맡을까봐, 병동 냄새가 퍼질까봐. 근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5층 간호사 스테이션 옆 옛날 간병인들이 모이던 탕비실 자리에 새 간호과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혹시 이선옥 어르신 보호자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간병했던 사람인데. 이선옥 씨요. 저희 기록상 2016년에 퇴원하신 분 맞으시죠? 보호자분 성함이 성우 씨 맞으세요? 그 이름 분명 맞았어요. 그날 병문안 왔던 그분. 맞아요.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환자 퇴원한 지 오래돼서 개인정보라 직접 알려드리긴 어렵고 대신 메모 남기실래요? 전달은 해드릴 수 있어요. 전 그날 밤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글씨가 떨려서 몇 번이고 찍고 다시 썼죠. 성우 씨 기억하시나요? 어머님을 2년 동안 간병했던 명순입니다. 그때 주신 편지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편지에 담긴 뜻이 아직 유효하다면 제게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돈 때문도 도움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제 삶에서 한 줄기 희망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편지를 병원 간호과장님께 다시 전했고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연희는 또 톡을 보냈더라고요. 어머님, 이번 주 요양원 같이 가실 수 있죠? 입소는 아니고 그냥 투어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전 그 톡을 읽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욱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낡은 침대 위에서 잠자리에 누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남 챙기고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을 나한테 한번 맡겨봐도 되지 않을까. 사람이란 게요. 진짜로 없어지기 전까진 존재감을 모르더라고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젠 집안에서도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을 하면 짐이 되고 숨 쉬는 것도 불편한 눈치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전 진짜 고민했어요. 그냥 훌쩍 사라져 볼까 싶더라고요. 혼자 산 지 오래라 짐도 별로 없었어요. 서랍 안에 쌓아둔 수건 몇 장, 30년 전에 산 목욕 가운, 그리고 그 편지 한 장. 성우 씨 연락이 언제 올진 몰랐지만 마음 한켠엔 혹시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새벽 5시 동네 슈퍼 앞에 조용히 택시를 불렀어요. 운전기사분이 차창 너머로 물었죠. 어디까지 가세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강원도 태백이요. 그곳엔 예전에 잠깐 간병 갔던 요양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도심과 떨어져 있고 전화도 잘 안 터지던 곳이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2시간쯤 달렸을까. 창밖으로는 산과 안개만 보였어요. 전 기사분께 그 근처 정류장에서 내려달라고 했고 그렇게 조용히 서울을 떠났어요. 그 사이 도연은요. 제가 사라진 줄도 몰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불편한 존재가 치워졌다고 생각했겠죠. 사흘쯤 지나서야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엔 연희 톡이었어요. 어머님, 통화가 안 되셔서요. 혹시 여행 중이신가요? 그 톡을 읽고도 아무 반응 안 했어요. 그러자 며칠 뒤 도연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어디세요? 왜 연락 안 받으세요? 혼자 좀 쉬고 싶어서 나왔어. 아니, 어디 계시냐고요? 사고라도 나신 줄 알았잖아요. 사고 안 났고 밥도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마.
엄마가 걱정 말란다고 안 걱정돼요.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요. 그때 딱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어요. 나 걱정했던 적 있었니? 언제?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죠. 그 다음날 집에선 난리가 났더라고요. 도연이 결국 경찰에 치매 가능성 있는 실종으로 신고를 넣었대요. 동네 지구대에서 직원이 찾아오고 관리실에선 CCTV까지 열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모든 과정을 들으면서 전 웃음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이 났나 보죠. 물론 그 실종이 불편 때문이었다는 건 절대 말 못하겠지만요.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가 간 건 입소가 아니라 봉사 겸 자원거주 형식이었거든요. 예전에 간병인으로 연결해줬던 원장님이 그때 명순 씨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 못 버텼다고 하시더라고요. 방 하나 내주겠다며 거처와 식사를 해결해 주셨어요. 전 대가 없는 곳이 세상에 있단 걸 그제서야 알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전화 한 통이 왔거든요. 번호는 처음 보는 지역 번호였고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잊을 수 없는 톤이었어요. 혹시 명순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 이선옥 여사님 아들입니다. 예전에 어머니 간병해 주셨던.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병원 통해서 전달받은 편지를 읽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연락을 못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유언으로 남기신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 유언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전 다시 짐을 쌌어요.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마주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도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식탁 위에 손편지 하나만 올려놨어요. 아들아, 걱정 말아라. 엄마는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있다. 이젠 네 인생도 내 인생도 따로 챙기자. 그 편지 밑엔 아파트 열쇠도 함께 올려뒀어요. 그 애가 집이 필요하다면 이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열쇠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진 그땐 나도 몰랐죠. 그날로 전 서울로 올라왔고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서 성우 씨를 다시 만났어요. 회색 양복에 단정한 인상이었고 그의 눈엔 따뜻한 결이 남아 있었어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받은 따뜻함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 그게 돈이든 마음이든. 그분 마지막까지 참 조용하셨죠. 그래서 이 문서 드릴게요. 그가 꺼낸 봉투엔 등기부등본 한 장과 유언 공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본인 이선옥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 서울 동작구 땡땡동 소재 상가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간병인 명순에게 양도함을 유언으로 남긴다. 그 순간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몸이 굳은 채로 눈앞에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물론 원하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에 전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어요. 사람 인생이란 게 어느 날엔 짐짝 취급받고 어느 날엔 건물주가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식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저 짐짝 취급당하는 인생을 이렇게 보상받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삶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게 참 오래 걸렸죠. 성우 씨를 다시 만난 건 제가 서울 올라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만남 장소는 압구정의 한 공증사무소였는데 그곳엔 작은 회의실도 딸려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법무사님 오실 거예요. 유원장 열람을 위해선 공식 입회가 필요하거든요. 라고 성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도 아직도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20년 넘게 사람 대소변 받으며 살았던 제가 지금 공증인 앞에서 상속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잠시 후 중년 여성 법무사가 들어왔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상속인 이선옥은 본인의 사망 이후 아래 명시된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간병인 명순에게 이전할 것을 명함.
이라고 읽어 내려가더라고요. 문장 하나하나가 제 귀에 안 꽂히고 그냥 붕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성우 씨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간병 받는 동안 선생님 덕분에 삶의 마지막을 사람답게 마무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결정을 하셨던 거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그냥 한순간에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고맙다는 말조차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성우 씨는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명순 선생님께 드리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꼭 선생님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어머니께선 그분이 스스로 가진 재산이 생겨야 평생의 수고가 보상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괜히 울컥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전 삶을 보는 눈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걱정도 생겼어요. 이 사실이 도연이 귀에 들어가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었거든요. 며칠 뒤였어요. 도연한테서 톡이 또 오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제발 연락 좀 받아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진심이란 단어가 어쩌면 그리도 낯설고도 무게 없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 그날은 연락을 받았어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 지금 어디예요? 저희 집에 들러야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지금은 바빠. 나중에 보자. 아니, 잠깐이면 돼요. 부탁이에요. 그렇게 도연과 마주 앉은 건 그 다음날 병원 근처 커피숍이었어요. 도연은 의외로 정중한 말투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요즘 좀 예민했던 거 인정해요. 근데 엄마도 내 입장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입장은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두 아이 키우고 집 대출 갚고 직장도 불안정하잖아요. 그 와중에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짐처럼 보였던 거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지. 넌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이지. 부모를 효율로 판단하는 거 보면 말이야. 도연은 제 말에 얼굴이 굳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혹시 어딘가에서 돈 받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대놓고 하니? 아니, 누가 그랬다더라고요. 엄마 예전에 간병하셨던 분 아들한테 뭐 상속받았다는 얘기를. 그 순간 제 속이 싸늘해졌어요. 벌써 소문이 돈다고.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만 말해줘요. 그래, 맞아. 건물 하나 받았어. 유언장이랑 등기까지 다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도연은 잠깐 멍한 얼굴로 앉아 있다가 말을 잇더라고요. 건물 하나요? 응, 너네가 팔려고 했던 그 아파트보다 훨씬 작고 오래된 상가 건물이야. 근데 그게 나한테는 금덩어리처럼 느껴지더라. 엄마 그럼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나한텐 가족인데. 그때 제가 정말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좀 대해보지 그랬니? 요양원 가라고 할 땐 언제고. 도연은 그 말에 머쓱한 표정으로 커피만 홀짝이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렇게 쓸쓸하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제 집 현관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안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나 아직 엄마가 무섭고 어색해요. 근데 이 편지는 진심이에요. 엄마가 받은 그 건물 정말 축하드려요. 엄마 인생에도 드디어 햇살이 비치네요. 편지 말투가 좀 딱딱했지만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조금은 철이 들었나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가족은 당연히 내 편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걸 저는 이 나이 돼서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전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오래된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 앉아 있으니 참 묘하더라고요. 예전엔 남의 병실에서 뒷정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건물주가 돼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또 울리더라고요. 선생님, 저 법무사 김정은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추가로 확인하실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엔 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요.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실수였다고 취소하겠다는 건가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선옥 여사님의 유언 관련해 따로 지정된 후속 문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건 가족한테 남기시던데요. 선생님께 직접 남기신 건 좀 이례적인 경우예요. 전 조심스럽게 그 문서를 펼쳐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본상가 건물 1층 상가 공간은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무료 의료 및 돌봄 상담 공간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아, 이분은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주셨구나 싶은 마음에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법무사님이 말끝에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에요. 하지만 여사님의 유언 진심이 느껴져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전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매일 상가 1층을 서성이며 고민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공간이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이었어요. 도연이가 갑자기 상가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얼굴이 잔뜩 상기돼 있었고 입고 온 양복도 평소보다 비싸 보이더라고요. 엄마, 이 건물 대출 잡고 리모델링하면 엄청나게 오르겠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넌 언제부터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니? 엄마가 가진 거면 나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전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언제 이걸 너랑 같이 가진다고 했니? 아니 엄마,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제게 내려올 건데 미리 생각해보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야. 살아있는 엄마한테 미래 상속자처럼 말하지 마. 그 순간 도연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엄마, 그럼 솔직히 말해요. 이 건물 진짜 엄마가 직접 받은 거 맞아요? 그걸 왜 묻니? 유언장에 등기부에 다 나와 있는데. 내 말은 혹시 엄마가 뭘 착각하신 게 아닐까 해서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사기 많이 당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도현아,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사기? 치매? 아니, 제 말은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는 뜻이었어요.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전 그날 도연을 조용히 내보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전 며느리 연희에게서 또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머님, 혹시 건물명에 저희 이름으로도 잠깐 옮겨둘 수 있을까요? 세금 이슈 때문에요. 톡창을 열자마자 덮었어요. 이 집안에선 이제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참고 넘긴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이제 손자 교육엔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에는 오시지 마세요. 저희끼리만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청소는 오시기 전에 저희가 다 했거든요. 괜히 힘드실 텐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던 제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성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정했어요. 1층 공간 어머님 말씀대로 꾸며보려고요. 정말요?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절대 언론이나 SNS 같은 데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뜻 그대로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공간의 이름은 다솜 쉼터였어요. 의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 코너도 만들고 간병인들이 쉴 수 있는 작은 방도 따로 준비했죠. 그리고 얼마 후였어요. 상가 앞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절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도연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예전과 다르게 빈손이었고 고개도 숙여 있었어요. 엄마, 저 그냥 잠깐 들어가도 돼요? 여기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네가 굳이 허락받을 필요는 없지. 그동안 제가 너무 큰 실수 많이 했죠.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이 나와? 뭔가 잘못된 게 있니? 아니요, 그냥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아. 넌 이기적이었어. 근데 내가 그걸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니었어. 그날 도연은 한참을 제 앞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어요. 사과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포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제 삶은 제 것이니까요. 다솜 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째 되던 날,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혹시 예전에 강북에서 간병인 하셨던 명순 씨 아니세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할머니를 봤더니 그분은 예전에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환자 보호자셨어요. 그때 어머니 곁 지켜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느꼈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하고요. 도연이가 다시 연락 온 건 다솜 쉼터 개소식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턱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 우편이 오더라고요. 처음엔 잘못 온 줄 알았죠.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 거긴 명백히 피상대인 김명순이라고 적혀 있었고 내용은 이랬어요. 상속재산의 부당한 분할 및 사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명자료 요청건. 한마디로 그 건물 원래 자기 목 아니냐는 식으로 따지겠다는 거였어요. 속이 뒤집힌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내 아들이 내게 소장을 보내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날 저녁 도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니? 소장이라니? 엄마, 나도 진심으로 고민 끝에 보낸 거예요.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건 아니고 엄마가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하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받은 건물을 내 뜻대로 쓰겠다는 게 일방적이니? 엄마가 예전부터 그러셨잖아요. 결국은 다 내줄 거라고, 나중에 네 몫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다고 당연히 가져야 한다 생각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미리 얘기라도 해주셨어야죠. 어머니가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그때 저도 참다 폭발해버렸어요. 맞아, 그런 사람 아니었지. 맨날 참기만 하고 양보만 했으니까. 근데 도현아, 엄마도 사람이야. 감정도 있고 상처도 받아. 그래서 나랑 등 돌린 거예요? 그냥 다남 주고 나는 버리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지. 엄마가 언제 너한테 등을 돌렸니? 먼저 돌아선 건 너였잖아. 그 말이 끝나고도 도연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청소부 시절 친하게 지냈던 아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솜 쉼터에서 접수 도와주는 친구요. 어머님,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 왔어요. 도연 씨 쪽에서 상속무효 소송 준비 중이라고요. 그걸 왜 여기로 연락했대? 쉼터가 어머님 명이니까요. 아마도 압류 같은 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피가 싸늘해지더라고요. 아니, 대체 이 애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전 성우 씨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저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의지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선생님. 지금껏 혼자 견디신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번엔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성우 씨가 직접 모 변호사를 데리고 다솜 쉼터로 찾아왔어요. 그분은 예전에 이선옥 여사님 유언 공증을 맡았던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법적으로 그 건물은 김명순님 단독 소유입니다. 유언장은 공증 처리되어 있고 상속세까지 완료된 상태니까요. 아드님이 소송을 건다 해도 승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피곤해지실 수는 있겠죠. 그 말 듣고도 속이 편해지질 않았어요.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거든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운 현실이 제일 참담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도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엄마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 공간은 내 인생 마지막 자존심이자 평생의 보상이다. 네가 그걸 부숴야 마음이 편해진다면 마음대로 해라. 그 문자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대신 다음 날 아파트 앞에 도연이 나타났어요. 비도 안 오는 날 검은 우산 하나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얼굴은 부쩍 수척해졌고 눈 밑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냥 이야기 좀 해요. 마지막이에요. 그래, 들어는 볼게. 둘이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는데 도연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던 이유 나도 알아요. 근데 그땐 진짜 숨이 턱턱 막혔거든요. 애들 학원비, 대출이자
연희랑의 갈등이 엄마가 자꾸 부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날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엄마, 나도 두려웠어요. 엄마가 진짜 내 인생에서 멀어지는 게. 그럼 왜 그랬니? 왜 끝까지 소장까지 보내가며 사람을 짓밟았니? 잘못했어요. 엄마가 날 외면하는 게 처음이었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저는 쉽사리 용서가 되질 않았어요. 마음 한켠에선 그래도 아들인데 싶기도 했지만 그건 또다시 상처받을 핑계일 뿐이었거든요. 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도현아,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이젠 엄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전 돌아섰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 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간사하다는 말, 요즘처럼 실감나는 적이 없었어요. 도연이랑 마지막으로 말 섞고 돌아서고 나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며칠 뒤였어요. 다솜쉼터 상담실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혹시 여기가 김도연 씨 건물 맞죠? 민지가 당황해서 전화를 제게 넘겼고 전 천천히 받아서 물었어요. 누구시죠?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하셨는지요? 아, 저희는 유림건축사무소인데요. 김도연 씨가 이 건물 리모델링 맡기셨거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리모델링이요? 여기 아직 공사 허가도 안 났는데요. 아, 그게요. 김도연 씨가 소유자라면서 설계 계약도 다 마친 상태인데. 아, 혹시 차구가? 그 통화 끊자마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전 바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돌렸죠. 건물명에 변동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제 이름이었고 압류나 질권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 자식 사칭한 거네 싶었죠. 그리고 그날 밤 민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모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칠 전에 도연 씨가 몰래 여기 들렀었어요. 뭐, 언제? 이모님 안 계실 때였는데 자긴 건물 공동명의자라고 하면서 내부 사진도 찍고 갔어요. 그게 사실이야? 나 몰래 여기 와서 그런 짓을 하고 갔단 말이지? 증거 있을까? 그럼요. 제가 다 기분이 나빠서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찍어놨는걸요. 지금 메시지로 전달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고야 말고 정말 고마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사진 찍은 거 자체보다 그 얼굴로 그걸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게 더 소름 끼치더라고요. 전 다음 날 바로 성우 씨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했죠. 혹시 이 정도면 명예훼손이나 사기 시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 가능하죠. 본인 명의가 아님에도 사칭해서 제3자와 계약한 건 명백한 위조 의심이고요. 좋아요. 이젠 더 이상 안 봐줄 거예요. 내가 참아온 세월이 얼만데요. 아참, 그리고 여기 증거도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으니 법적 조치 취해주세요. 며칠 후 전 도연을 만나자고 불렀어요. 장소는 쉼터 옆에 있는 찻집이었고 민지도 함께 있었어요. 전 대뜸 묻고 싶었어요. 넌 대체 언제부터 이걸 그렇게 탐냈니? 엄마가 받은 건물인데 왜 네가 주인 행세를 하니? 근데 그런 말보다 먼저 나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어요. 건축사무소 계약한 거 무효야. 너 지금 4명의 도용해서 사문서 위조 시도한 거 알고 있어. 도연이 순간 눈을 피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 건물요. 엄마가 저보고 당신한테 양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문서화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말에 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너에게 양도한다고? 그런 말 언제 어디서 했니? 녹음이라도 해와봐. 정확히 말하면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엔 네거 되겠지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민지가 조용히 끼어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말 저도 들었습니다. 그건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 간의 정서적 표현이었잖아요. 민지 씨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이건 엄연한 가족 문제인데요. 맞아, 가족 문제지. 그래서 난 너한텐 가족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줬던 거야. 그걸 네가 법으로 밀어붙이고 이젠 사칭까지 하고 있어. 엄마,
나는 그냥 우리가 다시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 돌릴 수 있다는 게 소름이더라고요. 전 바로 변호사 통해 내용 증명 발송했고 도연이 계약한 건축 사무소에도 소명서 보냈어요. 한마디로 그 사람 내 아들 맞지만 건물엔 법적 권한 일도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이후 도연은 연락을 끊었고 민지도 제게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이모님, 아드님한테 미련은 없으세요? 그런 감정은 이제 아예 사라졌어. 그건 미련이 아니라 죄책감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겠더라고. 며칠 후 건축사무소에서 사과 연락이 왔어요. 김도연 씨와 계약은 파기 처리했고 추후 유사한 요청이 있어도 대응하겠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제야 진짜로 끝났구나. 그날 밤 쉼터에서 혼자 차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받은 이 공간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였구나. 이 공간은 재산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도 몰라줬던 내 존재 증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쉼터 상담실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혹시 여기 김명순 선생님 계세요? 그분은 예전에 간병했던 환자의 며느리였어요.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주 선생님 얘기하셨어요. 그분만큼 따뜻한 사람은 없었어라고.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그날 전 알았어요. 내가 잃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았다는 거려. 다솜 쉼터는 조용한 동네 상가 1층에 자리 잡은 공간이었어요. 간판도 그냥 하얀 바탕에 손글씨체로 쓰인 다솜 쉼터 무료 돌봄 상담소. 이 네 글자가 전부였죠. 처음엔 주민들도 그저 그런 상담소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거기 있잖아. 상담해주는 할머님 있지. 원래 간병인이셨다는데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시더라고. 위암 말기 환자 며느리도 거기 갔다가 울면서 나왔다더라. 지적장애 아이 돌보는 엄마가 말도 없이 앉았다가 그냥 안겨서 엉엉 울었대. 그렇게 하루하루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쉼터로 웬 중년 남성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기자였어요. 혹시 김명순 선생님 맞으시죠? 제가 지역사회 기획기사 쓰고 있는데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 처음엔 좀 경계했어요. 괜히 알려졌다가 또 도연 귀에 들어갈까 싶었거든요. 저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 간병하시던 분이 남긴 상가 건물, 그걸 이렇게 쓰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저희가 취재한 비슷한 사례들하고 결이 달라서요. 그 말이 조금 낯간지럽긴 했지만 속으론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랬어요. 명순 씨가 내 인생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셨다고. 그 말이 그냥 제겐 평생의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기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메모를 하더라고요. 며칠 뒤였어요. 땡땡신문이라는 지역 일간지의 간병인의 반전 인생 다솜 쉼터 김명순 선생을 만나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사진엔 제가 민지랑 상담소 정리하고 있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기사 나가고 며칠 뒤 쉼터에 꽃다발이 하나 배달됐어요. 보낸 사람은 무기명, 카드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건물요, 그분이 제게 평생의 고마움이라며 주고 가셨어요. 지금 그 말이 세상에 드러난 것 같아 기쁩니다. 전 그 카드 문구를 여러 번 읽었어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어르신의 뜻을 이해하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고마웠어요. 근데요, 인생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더라고요. 기사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한 여자가 쉼터에 찾아왔어요. 여기가 김도연 씨 어머니 김명순 선생님 사무실 맞을까요? 네, 그런데요. 자리에서 일어서 문을 바라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잘 찾아왔네. 어머니 저예요. 전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연희는 제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많이 힘들어요. 어머님, 그 사람 요즘 정신이 많이 불안정해요. 병원에도 갔다 왔고요. 그래?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해요. 도연 씨가 방에서 홀로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울거나 그런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번만 그 사람 만나 주실 수 없을까요? 제발요, 어머님 아니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긴 했어요. 근데 곧바로 딱 잘라 말했어요. 지금은 아니다. 니들이 나한테 한 행동 잊었니? 내가 어떻게 뭘 더 해야 해? 난 아직도 그 애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거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그냥 제 남편 언젠간 스스로 깨닫길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도연이 어릴 때 유치원에서 받아온 낙서 그림이 생각났어요. 엄마랑 도연이랑 손잡고 공원 가요. 글씨도 삐뚤빼뚤했는데 그 그림 그때는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도 전 다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사람 마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도연 씨 SNS 계정 봤는데요. 쉼터 기사 캡처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 건물은 제 어머니가 받은 게 아니라 제게 오는 걸 가로챈 거다 그렇게 써놨던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전 입꼬리만 올리고 말았어요. 그래, 마음대로 말하게도 사람들 눈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게 돼 있거든. 그날 저녁 쉼터 마감 정리하다가 민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간병인으로 연결해줬던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명순 씨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 못 버텼다고.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가슴 깊이 따뜻한 게 울컥 올라왔어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이 공간이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겐 의미였다는 거 그걸 확인했으니까요. 다솜 쉼터가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기자들도 찾아오고 주민센터에선 표창도 주고 청년 간병인들이 연수 받으러 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상하게 전 그 어떤 순간보다 조용히 차 끓여 마시던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쉼터 문 닫고 민지랑 의자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민지가 가보겠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먼저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거기 도연이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했고 손엔 작은 봉투 하나 들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전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상담소 한쪽 의자에 앉았고 저도 그 맞은편에 마주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정말 몇 분 동안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도연이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나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눈이 시큰해졌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왔니? 엄마가 왜 그 건물에 집착하셨는지, 왜 그 공간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게 다야? 아니요, 엄마, 저 요즘 상담 받기 시작했어요. 불안장애랑 분노조절 진단 나왔거든요. 처음엔 저도 인정하기 싫었는데 아이 얼굴 보면서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전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뭔가 안쓰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아이가 망가지는 걸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게 저였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내가 받은 건물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 말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너한테 실망이라는 감정조차 없었어. 그저 허탈했지. 알아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엄마 마음을 밟았는지, 그리고 그걸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온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법원에 제출한 취하서예요. 소송도 건물 관련 이의제기도 다 철회했어요. 그걸 꼭 들고 왔어야 했니? 아니요. 근데 이젠 엄마 앞에서 뭔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 진심이에요. 그거 말이죠. 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래, 네가 이렇게 오는데도 시간이 걸렸듯이 엄마가 널 다시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이해하지? 네, 기다릴게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고 여기 잘 계신 것만 봐도 좋아요. 그날 도연은 차 한 잔만 마시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문 앞에서 신발 신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민지 씨한테 꼭 전해주세요. 그동안 제 고집 때문에 힘들게 해서 죄송했다고. 전 그 말을 꼭 민지한테 전해줬고 민지는 고개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된 거죠. 어머님,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며칠 뒤였어요. 공항으로 봉사 나가는 길에 우연히 도연 가족을 마주쳤어요. 연희는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손주 녀석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할머니, 나 이제 아빠랑 같이 병원도 다녀요. 그 말에 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세상에 완벽한 관계란 없더라고요. 누구든 갈등은 겪고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그대로 두지 않는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쉼터 일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가장 멀어진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면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쉼터 창가의 햇살이 참 따뜻하게 내리쬐더라고요. 전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리며 생각했어요. 아, 이젠 정말 괜찮구나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해진 경험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희도 나갈 때가 됐다는 말이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7년을 기다렸다. 진혁아, 너희 처음 들어올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몇 년만 살다가 돈 모이면 나간다고 했었지. 그야 그랬죠.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니? 7년이다. 7년? 어머니, 저희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갑자기 아니야. 오래전에 했어야 하는 이야기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70세 강순이는 두꺼운 가디건을 여미며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시끄러운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손주 이유진이 바닥에 엎드려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조용한 듯한 일상이었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무겁고도 씁쓸한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제는 당연해진 풍경이었다. 아들 이진혁과 며느리 수영은 늘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 없이 저녁이 차려지길 기다렸다. 가끔은 수영이 밥을 차리는 것을 도울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 대부분의 집안일은 순이가 해내야 했다. 사실 이런 생활도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다. 진혁이 결혼하고 신혼집이 아니라 친정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순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받아들였다. 둘이 돈을 모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면서 여유를 가지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독립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집이 원래 자기들 집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다들 밥 먹자. 순이는 국을 한 번 더 끓여내며 식탁으로 향했다. 저녁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었다. 엄마, 오늘 반찬 엄청 많네요. 그러게요. 어머니, 뭐 특별한 날이에요? 그냥 반찬할 게 좀 많길래 했어. 너희들 먹는 거라도 좀 신경 써야지. 엄마도 참, 우리 먹는다고 매번 이렇게 안 차려도 돼요. 요즘 장 보는 것도 비싼데. 알지. 그래도 이왕 사는 거 너희 잘 먹으면 좋지.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 최근 장을 볼 때마다 부담이 컸다. 생활비로 얼마를 받기는 했지만 냉난방비며 식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했다. 그런데도 아들 내외는 종종 외식을 했고 유진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자주 사주었다. 생활비는 이번 달도 그대로지?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회사에서 성과급이 밀려서 다음 달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조금 줄여서 드려도 괜찮을까요? 맞아요. 엄마, 이번 달은 좀 힘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 힘들면 어쩔 수 없지. 순이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떴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된장찌개가 평소보다 짜게 느껴졌다. 순이는 생활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입을 다물었다. 어차피 거절한다고 해도 아들 내외가 낼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순이가 직접 일을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 근데 진혁아, 수영아, 너희 주말에 뭐 하니? 주말이요? 아, 이번 주말에는 장모님 댁에 좀 가야 해요. 그러냐? 뭐 가끔은 가야지. 네, 장모님 생신이라서요. 낮에 가서 저녁 먹고 올 것 같아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아니야, 난 됐어.
순이는 원래도 처가 쪽과 크게 교류가 없었고 함께 가는 것도 어색했다. 사돈생신이면 뭐라도 사가야겠네? 그럼요.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현금으로 드릴까 해서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 그렇겠지. 순이는 차마 얼마를 드리냐고 묻지는 못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현관문 근처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순이는 봉투를 주워들었고 봉투를 살짝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빳빳하게 들어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수영이 들어왔다. 어머니, 그거. 이거 너희 거야? 네,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나 봐요. 수영은 황급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사실 이 봉투는 수영이 사돈에게 줄 용돈이었고 순이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가득 밀려왔다. 그리고 그 서운함을 말하고 싶었지만 냉담한 반응이 뻔할 것이라 생각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순이는 조용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7년 전 진혁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순이는 기뻤다. 진혁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뿌듯한 일이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잘 됐네. 상대는 어떤 아가씨니?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본 수영은 깔끔한 차림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여자였다. 순이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 후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순이는 자신이 모아둔 1억 원을 결혼 자금으로 보태기로 했다. 너희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 쓰거라. 내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엄마,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겠어요. 순이는 기뻤다. 진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부모로서의 보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혁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엄마, 사실 우리가 대출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수영이네 집에서도 도와주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냥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여기서 산다고? 네. 몇 년만 있다가 돈 모이면 나가려고요. 그래, 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순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7년이라는 긴 시간이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엔 서로 조심하면서 살았다. 순이도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고 수영도 나름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진혁과 수영의 태도는 변해갔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냈지만 점차 금액이 줄어들었고 결국 거의 내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 이번 달도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보너스가 늦어져서요. 엄마, 이해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생활비를 받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순이의 몫이 되었다. 수영아, 설거지는 네가 좀 해줄래? 어머니,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혁이 거들었다. 엄마가 좀 해주면 안 돼요? 수영이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혼 1년 후 유진이 태어났다. 우리 유진이가 태어났구나. 정말 예쁘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다. 어머니, 저희 맞벌이를 계속해야 해서요. 유진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응? 어린이집은? 너무 어려서 아직 보내기가 힘들대요. 엄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봐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유진이 돌보기가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유진을 돌보고 밤이 되면 녹초가 되었다. 허리가 아팠지만 유진이 귀여워서 그나마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한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유진이 좀 부탁드릴게요. 엄마, 유진이랑 같이 있어 주실 수 있죠? 그래. 순이는 모든 걸 참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서운함을 넘어서 공허함이 느껴졌다. 순이가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고 진혁은 더 이상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수영은 순이를 하나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순이는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순이는 정말 아들 내외를 내보내야 할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진혁과 수영은 또다시 순이에게 부탁을 해왔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야 해서요. 이틀 동안 유진이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는 너무 든든해요. 그 말을 들으며 순이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순이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은 언젠가 아주 크게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순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자 싸늘한 바람이 들어왔다. 초겨울의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자 순이는 무심결에 양손을 비볐다. 유진의 장난감이 거실 바닥에 널려 있었고 어젯밤에도 진혁과 수영은 그대로 두고 방에 들어갔다. 순이는 장난감을 주워 제자리에 정리한 후 부엌으로 가 커피를 한 잔 따랐다. 잠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던 중 유진이 잠에서 깨어나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나 배고파. 우리 유진이 일어났어? 뭐 먹고 싶니? 엄마가 어제 사온 초코빵. 순이는 부엌으로 갓빵을 꺼내 접시에 놓아주었다. 유진은 작은 손으로 빵을 뜯어 먹으며 TV를 켰다. 진혁과 수영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말 아침이면 늘 늦잠을 잤기 때문이었다. 평일에는 직장 다닌다고 바쁘다면서도 주말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 늦게까지 자곤 했다. 순이는 별 생각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할머니, 우리 비행기 또 타? 응? 무슨 비행기? 엄마랑 아빠가 또 비행기 타고 간대. 순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살짝 내려놓았다. 비행기 탄다고? 어디 가는데? 몰라. 바다 있는 곳이래. 유진의 말이 점점 더 이상하게 들렸다. 유진아, 우리 유진이는 비행기 타본 적 있니? 응. 전에 엄마, 아빠랑 갔었잖아. 순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언제? 저번에. 그때 엄마가 할머니한테는 비밀이라서 말 안 했는데. 아차, 나 말하면 안 되는데. 유진은 갑자기 입을 손으로 막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순이는 진혁과 수영이 자신에게 숨기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순이는 유진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유진아,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갔었어?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큰 시장에도 갔어. 엄청 재미있었어. 순이는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박혀오는 것을 느꼈다. 진혁이 명절 때 처가에 간다고 했던 날, 사실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순이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진혁의 거짓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순이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속에서 점점 차올랐다. 순이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반찬을 만들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했다. 조금 뒤 진혁과 수영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어머니, 주말인데 좀 쉬세요. 너무 일찍부터 일어나셨잖아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이는 조용히 상을 차리며 진혁과 수영의 표정을 살폈다. 순이는 입을 때려다 다시 닫았다. 그래, 주말인데 너희 계획 있어? 오늘이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그래? 그럼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할 거야? 저희 이번에도 처가 쪽에서 보내려고 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헛웃음을 쳤다. 하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반찬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올렸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유진이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고 이 집에서 7년을 헌신했다. 진혁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순이는 결국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순이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은 순이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순이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유진은 어린이집에 가 있고 진혁과 수영은 출근을 한 상태였다. 텅 빈 집 안에서 순이는 생각에 잠겼다. 명절에 처가에 다녀온다더니 결국 해외여행이었어.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아들 내외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감정이 점점 쌓여갔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진혁과 수영이 갑자기 칠순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저녁 식탁에서의 일이었다. 엄마,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응?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에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요. 순이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여행? 네.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죠. 갑자기 웬 여행이야? 사실은요. 지난번에 우리끼리 다녀온 게 좀 마음에 걸려서요. 저희도 사실은 그때 같이 갔어야 했는데 너무 급하게 정한 거라 모시고 못 가서 죄송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이는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리고 굳이 유진이 말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순이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래. 어디로 가는데? 일본이요. 비행시간도 짧고 엄마도 좀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본은 음식도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순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사실 순이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저 TV에서 나오는 관광지를 보며 언젠가 가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다. 칠순 기념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순이는 이 여행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진혁의 말이 이어졌다. 엄마, 근데 아무래도 여행 경비가 좀 많이 들어서요. 경비가 많이 들면 어쩌겠어.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 비용은 부담할 테니까 엄마가 숙소 비용을 좀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순간 순이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숙소 비용을 내라고? 아, 어머니.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도 웬만한 건 다 맞출 건데 함께 쓰실 숙소니까 조금만 보태주시면. 그제야 순이는 이 여행이 정말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이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럼 내가 숙소 비용은 낼게.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역시 어머니 덕분에 여행이 더 편하게 될 것 같아요. 순이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씁쓸함이 차오르고 있었다. 결국 시간은 조금 흘러 여행을 가게 되었고 일본에 도착한 첫날 순이는 공항에서부터 피로함을 느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을 빠져나왔을 때 진혁과 수영은 신이 나 있었다. 우와, 공기가 확실히 다르네? 그러게요. 유진아, 우리 신난다. 그치? 응, 나도 비행기 타고 싶어. 유진은 마냥 신이 나 있었고 아들 내외도 들뜬 모습이었다. 그러나 정작 순이는 자신이 이 여행에서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 일정은 유진을 위한 동물원이었고 둘째 날은 놀이공원이었다. 순이는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일정에 점점 피곤해졌다. 하지만 진혁과 수영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 여기 잠깐 앉아 있을게. 너희끼리 돌아봐. 엄마, 힘드세요? 응. 좀 걸으니까 다리가 아프네. 그럼 저희는 유진이랑 좀 구경하고 올게요. 그렇게 순이는 놀이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햇볕이 따가웠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이 여행에서 순이의 존재는 단순한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여행의 마지막 날, 진혁과 수영은 명품 거리로 향했다. 수영아, 너 사고 싶다던 가방 여기 있다. 진짜? 어머, 너무 예쁘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거야? 엄마, 수영이가 살 거 좀 있어서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순이는 멍하니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다. 결국 이 여행의 주인공은 진혁과 수영이었던 것이다.
칠순을 기념하는 여행이라고 했지만 순이는 단 한순간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순이는 마치 돈만 대고 따라온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숙소 비용을 부담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일정은 하나도 없었고 진혁과 수영은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했다.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 마음만 복잡했던 여행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어머니,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았지. 그러나 순이는 이미 이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며칠 뒤 순이는 부엌 식탁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순이 앞에는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이 놓여 있었다. 작은 도자기 인형과 자그마한 찻잔 세트와 일본에서 유진이 고른 것들이었다. 그러나 순이는 차마 그 찻잔을 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힘들었던 여정과 더불어 여행 비용을 속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비행기 값이 비싸다고 해서 숙소 비용을 부담했지만 귀국 후 확인해 보니 실제 비행기 표 가격은 진혁이 말한 것보다 훨씬 저렴했다. 숙소 또한 순이가 낸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었다. 결국 그들은 순이에게 숙박비를 떠넘기고 남은 돈으로 자기들 여행을 즐긴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진혁과 수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순이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도 이번 여행 잘 갔다 온 것 같아. 엄마도 좋아하셨을 거고. 그러게요. 근데 솔직히 좀 힘들긴 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힘들어하시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못 다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시고 가는 걸 고민했던 거잖아. 맞아요. 근데 뭐 어머니도 다녀오셨으니까 이제 됐죠. 순이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결국 아들 내외는 순이와 함께한 여행을 하나의 의무처럼 여겼던 것이었다.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으니 여행 내내 순이를 배려하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순이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왔다. 진혁아. 진혁과 수영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왜요? 너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지? 네. 다음 달에 가려고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순이는 피식 웃었다. 됐어. 너희끼리 다녀와. 아, 네. 근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그래, 있어. 이제 너희 나갈 때가 됐어. 진혁과 수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희도 나갈 때가 됐다는 말이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7년을 기다렸다. 진혁아, 너희 처음 들어올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몇 년만 살다가 돈 모이면 나간다고 했었지. 그야 그랬죠.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니? 7년이다. 7년? 진혁은 입을 다물었다. 수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저희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갑자기 아니야. 오래전에 했어야 하는 이야기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나가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엄마가 전세 보태주신다고 했던 1억 있잖아요. 그 돈 주시면 저희도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이는 피식 웃었다. 그 돈? 네. 원래 저희 주시기로 한 거였잖아요. 순이는 천천히 진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돈은 생활비로 다 썼다. 뭐라고요? 너희랑 같이 사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 처음에는 생활비라도 내더니 점점 줄더니 아예 없어졌지. 너희 먹고 사는 거, 유진이 키우는 거 다 내 돈으로 했어. 그러다 보니 적금 깨서 쓸 수밖에 없었어.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돈이 없다면서 해외여행 다니는 너희 아니냐? 진혁과 수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네가 모른 척하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 그냥 엄마 돈을 당연히 써도 된다고 생각한 거더라. 이번 일본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그건 그만해라. 난 더 이상 너희한테 설명할 생각 없다. 이제 한 달 줄 테니까 그 안에 짐 싸서 나가라. 엄마,
우리가 나가면 엄마 혼자 계셔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괜찮다. 유진이는요? 어머니가 유진이 많이 예뻐하셨잖아요. 괜찮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진혁과 수영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 몰랐니? 순이는 더 이상 진혁과 수영의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갔다. 순이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진혁은 그날 밤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순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며칠 뒤 순이는 이른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진혁과 수영에게 나가라고 선언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다. 진혁은 말을 아꼈고 수영은 전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순이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냄비에 물을 올려 차를 우려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엄마,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순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그래? 그런가 보구나. 아무래도 갑자기 저희 나가라고 하셔서 그러신 거죠? 엄마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네. 사실 저희가 한 달 안에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사 준비도 필요하고 새 집을 구하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순이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삼키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혁아, 너희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몇 년만 있다가 돈 모으면 나간다고 했었지. 그게 벌써 7년이다. 7년 동안 뭘 했니? 엄마,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가 아니라니? 그냥 살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지나버린 거죠. 순이는 피식 웃었다. 살다 보니? 그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지. 근데 말이다, 진혁아. 너희는 살다 보니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었어. 나는 너희한테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 그때 방에서 나온 수영이 이 대화를 듣고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오래 얹혀 산 건 죄송해요. 정말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러니 한 달 안에 나가라. 근데 어머니, 저희도 지금 집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요. 너희 제주도 여행 간다며?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지? 네, 근데 그건 이미 예약을 다 해놔서요. 참 대단하다. 집 구할 돈은 없으면서 여행 갈 돈은 있었구나. 수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진혁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건 아니고. 그럼 뭐가 아니냐? 너희 제주도 가기 전에 집부터 구해라. 여행 갈 돈 있으면 전세 보증금 보태는 게 먼저 아니겠니? 순이는 단호했다. 그러나 진혁과 수영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며칠 후 사돈 박정숙이 전화를 걸어왔다. 사돈, 갑자기 애들 나가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때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내보내시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그래요? 사돈, 수영이가 친정에는 용돈도 잘 보내더라고요. 그럼 친정에서 좀 도와주시죠. 그건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도 제 사정 좀 챙기려고요. 순이는 먼저 전화를 끊었다. 이제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다. 한 달 후 아들 내외는 결국 이삿짐을 쌌다. 짐을 빼는 날 순이는 끝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할머니, 나 또 오는 거지? 순이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유진아. 나중에 보자.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래. 진혁은 마지막까지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7년 동안 이어졌던 동거 생활이 끝났다. 순이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며칠 전까지 이곳에는 유진의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진혁과 수영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이제 그들은 없었다. 7년 만에 맞이한 적막함이었지만 순이는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진짜 자신의 공간이 된 것 같았다.
아들 내외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후 순이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울리던 메시지와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순이는 그것이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개운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진혁이 집을 나간 지 열흘째 되는 날 기다리지 않았던 메시지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이제는 연락이 와도 전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 순이는 느리게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그래, 잘 지낸다. 그러나 그 뒤로도 진혁은 몇 번이나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살 때 순이는 수없이 많은 저녁을 혼자 먹어야 했다. 명절에도 외롭게 TV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때는 단 한 번도 같이 밥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필요해지자 연락을 해오는 것이었다. 순이는 더 이상 진혁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현관 벨이 울렸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수영이 서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웬일이니? 어머니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나와서 너무 죄송해서요. 순이는 조용히 수영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오라며 손짓했다. 들어와라. 수영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7년 동안 살던 집이지만 오늘은 어딘가 낯설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이사한 집은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지낼 만해요. 그렇겠지. 수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유진이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순이는 짧게 대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유진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당장이라도 따라 나섰겠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다. 순이는 수영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수영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순이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수영을 바라보았다. 이사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유진이 학원비도 있어서요. 혹시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그제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영은 유진을 핑계로 찾아왔지만 진짜 목적은 돈이었다. 순이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영아, 내가 너희한테 생활비를 얼마나 썼는지 아니? 네? 내가 지난 7년 동안 너희 먹이고 입히고 유진이 키우면서 얼마나 썼는지 아냐고 묻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내 돈을 쓰겠다고? 수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해서 그런 거예요. 급하면 대출을 받아. 너희 처가엔 돈 잘 보내면서 내게는 왜 그러냐? 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 내 도움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돈 이야기로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수영이 돌아간 후 순이는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순이는 더 이상 당연히 도와줄 거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줄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순이는 손주 핑계로 다시 희생을 요구받는 일을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진혁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수영이가 다녀왔다고 하네요. 저희가 급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던데 정말 저희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엄마, 제발요. 순이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이제 내 도움 없이 살아라. 순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진혁의 연락처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줄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순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이제는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릴 이유도 유진의 등원을 챙길 필요도 없었다. 순이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이전 같았으면 진혁의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부엌이 분주했겠지만 이제는 단 한 잔의 차를 끓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문득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혁과 수영이 집을 나간 지 2달이 되던 날 순이는 벨이 울리는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진혁의 연락처를 차단했지만 이후 유진의 생각이 나서 차단을 풀어둔 상태였다. 그리고 진혁은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엄마,
잘 지내요? 순이는 진혁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유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할까요? 괜찮다. 나도 바쁘다. 엄마, 바쁘시다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순이는 이번에도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특별히 바쁜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혁과 수영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자신이 아니었다. 엄마, 그럼 다음 주라도 괜찮아요? 유진이가 진짜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순이는 천천히 대답했다. 유진이는 보고 싶지만 너희는 보고 싶지 않다. 엄마, 너무하세요. 뭐가? 유진이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어른들 일로 유진이까지 못 보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간 되시면 유진이만이라도 데리고 갈 테니까 같이 식사해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다. 분명 유진은 보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유진을 핑계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됐다. 나중에 생각나면 연락하마. 순이는 전화를 끊었다. 진혁의 입장에서는 순이가 쉽게 마음을 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순이는 예전과 달랐다. 며칠 후 순이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사돈이었다. 사돈, 잘 지내시나요? 네. 우리 애들이 이사 간 지 2달이 넘었네요. 아무래도 사돈도 많이 허전하시죠? 순이는 가만히 웃었다. 허전한 것보다는 조용해서 좋네요. 아이고, 그래도 7년을 같이 사셨는데 허전할 만도 하죠. 순이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사돈, 본론이 뭐예요? 사돈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진혁이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생활비 부담이 크다 보니. 그래서요? 사돈, 혹시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순이는 헛웃음을 지었다. 사돈, 제가 무슨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왜 매번 힘들 때마다 저한테 손을 벌려요? 그야 사돈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순이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여유요. 그 여유. 제가 그동안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7년 동안 애들 먹이고 입히고 생활비 보태면서 다 써버렸어요. 하지만은 무슨? 사돈도 수영이한테 용돈 받아가셨죠? 그게 왜 갑자기? 이제는 저한테 돈 이야기로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남은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순이는 단호하게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점점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순이는 미리부터 준비하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작은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행 가방을 쌌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제는 가물가물했다. 칠순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떠났던 일본 여행조차도 순이를 위한 여행이 아니었기에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위한 여행이었다. 이번 여행지는 제주도였다. 언젠가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생각만 했던 곳이었는데 순이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출발 시간을 체크하던 중 진혁의 전화가 걸려왔다. 순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어디세요? 나 지금 공항이다. 공항이요? 진혁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제주도 간다. 혼자 가신다고요? 그래.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순이는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는 진혁의 태도가 가소로웠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 한다. 엄마, 그래도 혼자 여행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누구랑 같이 가시면 안 돼요? 그럴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갔겠지. 엄마, 그래도. 됐어. 나 지금 비행기 타야 하니까 끊는다. 순이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1시간 정도가 흘러 비행기가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따뜻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순이는 공항에서 짐을 찾아 나오며 문득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곳에 혼자 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없이 첫날이 흘러가고 여행 이틀째가 되던 날,
순이는 조용한 해변가에 앉아 있었다. 흰 모래사장을 따라 걸으며 자신의 발자국이 남겨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혼자라서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막상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니 혼자인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이는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휴대폰에는 그동안 걸려온 진혁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몇 개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진의 음성 메시지도 함께 있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순이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바람을 맞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순수했고 순이를 향한 애정이 그대로 전해졌다. 하루 정도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제주도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동안 순이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진혁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유진을 돌보며 바쁘게 지냈던 날들, 그리고 아무도 순이를 이해해 주지 않았던 순간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뒤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순이는 이제부터 오롯이 순이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택시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또다시 도착한 진혁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순이는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런 답장도 없이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돌려줄 것도 없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순이가 탄 택시는 조용히 순이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순이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